모두 정숙해 주십시오. 재판 5분 전입니다. 재판부 입장하고 변호사들 들어왔습니다. 그럼 사건 번호 0317 오늘의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출석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양지열입니다. 박지훈 변호사 출석했나요? 네, 박지훈입니다. 네, 다정하게 인사하네요. 네, 박지훈입니다. 네, 재판 잘 치러봅시다. 네. 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 발동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네, 지금 기록을 다 본인이 검토를 하고 발동을 한 것이고요. 네. 사실 이제 여러 번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돼서 어떤 의혹이 제기가 됐냐면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라는 진술을 원래 했던 사람이 네. 나는 준 사실이 없다라고 번복을 했어요. 재판에서. 법정에서요. 법정에서. 그러니까 1심에서 그래서 무죄가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의혹이 나온 건 항소심에 가서 검찰에서 증인들을 불러내는데 네. 그 처음에 돈을 줬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구치소 안에 갇혀 있는 동안에 주변 사람들에게 나 한 전 총리에게 돈 준 거 맞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 사람들을 증인으로 검찰에서 불러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의혹은 뭐냐? 그때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라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라고 증언을 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사실은 이제 더 많은 사람인데 그때 검찰이 시켜서 거짓말한 겁니다라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검사가 거짓말 시켰어요? 이렇게 네. 증언했죠. 근데 그중에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억울한 사람을 위증을 해서 이 억울한 사람을 지금 형사처벌을 받게 했으니까 모해 위증죄가 되는데 두 사람이 법정에서 이제 항소심에서 진술한 게 공소시효가 남아있었던 부분이 지난 3일날 끝난 사람은 그 사람은 내가 거짓말했다고 한 사람은 지난 3일날 끝났고요. 네. 22일까지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그거 맞다. 나 얘기 들었던 게 사실이다라고 또 검찰 측 입장에 선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 사람에 대한 모해 위증죄는 공소시효가 22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소를 하면 이 사람들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시켰다는 검사들에 대해서도 그렇죠.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거든요. 죄를 만들었다고 의심되는 네. 그 검사들에 대해서 지금 수사하는 거죠. 공범이니까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지시사항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검의 부장검사회의를 소집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라라고 지시를 한 거거든요. 네. 부장들이 다 나와야 됩니다. 조난관 차장을 비롯해서 법무부 검찰차장 비롯해서 다 나와서 대검 간부들이 다 나와서 다 나와야 됩니다. 감찰부장이라든지 반부패 부장이라든지 다 나와야 되고 문제는 감찰부장 또 감찰 3과장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 세 사람이 지금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 세 사람이 결재 라인에 있었는데 감찰 3과장은 무혐의가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예.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하고 그 한동수 감찰부장은 이게 공소할 수 있다. 공소 제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결재 라인을 뛰어넘고 가버렸던 거거든요. 네. 감찰 3과장이. 그래서 세 사람의 설명이나 의견을 다 듣고 대검의 부장검사들이 판단을 하라라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한 것입니다. 사실 임은정 감찰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공소장을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재판에 넘길 수준이 된다라고 본인이 판단을 하고 예. 그리고 공소장을 써놓은 이유도 뭐냐면 수사권이 주어지자마자 윤석열 전 총장이 자신의 수사권을 다시 뺏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그 부분을 결재를 맡으려고 준비를 해놨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임검사의 주장이지만 그걸 올리기도 전에 결재 맡기도 전에 수사권을 다시 박탈해버렸다는 게 임검사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이미 한쪽에서는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고 한쪽에서는 그 준비되어 있는 상황을 아예 무시하고 그걸 다 무혐의 처분을 했던 사람들이 다시 대검 부장회의에서 나와서 나는 왜 이 사람을 이걸 재판에 넘겨야 된다라고 본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한쪽은 그건 볼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대검 부장회의에서 다퉈질 겁니다. 그렇죠. 이제 참 이런 모습도 참 어색합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긴 한데 이제 부장들이 심의를 하면서 그러니까 심의를 하는 거니까 단순 투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질문도 있을 거고 한동수 감찰부장도 얘기를 할 거고요. 네. 또 그리고 감찰 3과장 이 사람 이름 말하지 않겠습니다. 허정수입니다. 하여튼 네. 감찰 3과장도 얘기를 할 거고 임은정도 검사도 얘기를 할 거고 그 과정에서 문답이 오갈 겁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구체적인 어떤 사안에 많이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요 이게
그 검찰에서 이렇게까지 다퉈지는 것도 사실 저는 좀 이상하다고 봐요. 물론 검찰 내에서도 확신이 어느 정도 있을 때에 기소를 하는 게 맞죠. 원칙이지만 사안의 성격 자체가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잖아요. 의혹이. 네. 그러면 법정에서 다퉈지는 게 그렇죠. 맞아요. 검찰 내에서 검사가 잘못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되는데 검사가 기소도 안 해버린다? 아니 검사들이 보통 이런 말 잘하지 않습니까? 법원에 가서 다퉈보세요. 네. 그 얘기인데 왜 검찰 얘기는 주로 잘 이런 검찰의 업무를 기소하는 경우는 좀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거고 오히려 검찰에서 정말 무혐의 소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올려가지고 그럼 무죄 받으면 되잖아요. 네. 늘 하는 얘기잖아요, 검사들이. 네. 무죄 받으면 된다고요. 네. 근데 그것을 귀엽고 그 많은 양의 기록을 하루 만에 검토를 해서 무혐의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뭐 또 하루 만에 본다고 하니까 박범계 장관도 하루 만에 본 것 같아요. 6,000페이지 봤다고 합니다. 네. 근데 뭐 사실은 우리 밖에서 얘기하는 6,000페이지 정도 감아 보니까 저희도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훑어보잖아요. 그렇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게 우리 이게 소설책이나 뭐 교과서가 아닙니다. 다 읽을 필요는 없죠. 가장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넘기다 보면 네. 기록을 다 볼 수 있는 거고 박범계 장관이 투트랙으로 봤다고 합니다. 이 과정도 봤을 거고 또 이 결론을 내는 것도 문제가 있는지 두 개 다 아마 좀 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법무부 장관의 검찰 지휘권이라 이게 또 검찰에 큰 파장을 몰고 올 텐데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근데 박범계 장관요. 지난번에 이제 사실 이문정 검사에게 수사권 줄 때도 그랬는데 뭐 논란의 소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를 싹 피해서 절묘하게 이렇게 뭔가 행사하시는 네. 그런 특이한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잘. 왜냐하면 저도 이거 수사지휘권 행사해서라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대검 부장회의를 소집하려고 생각을 못했어요. 저도요. 네. 대검 부장회의를 소집해버리면 뭐가 있냐면 어쨌든 대검 검찰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거예요. 지금 법무부 장관이 대검한테 공을 넘겼어요. 네. 그리고 대검 입장에서는 이 박 변호사 아까 잘 설명했다시피 양쪽에 그러니까 사건을 잘하는 사람이 나와서 설명을 하면 그냥 기각은 못 시켜요. 그걸 못 지킵니다. 거기서 설명 다 들은 다음에 심의가 돼야 되거든요. 자기들도 나름대로 논리가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박범계 장관이 정말 묘수를 냈네요.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 얼마 없어요.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네. 목금 정도가 남았다고 봅니다. 뭐 공유를 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현실적으로는 금요일까지 이제 22일이 월요일이 공소시효니까 막날도 가능은 하지만 한 금요일 정도 아니면 정말 늦을 때는 마지막 날 아니 저 공소장은 작성이 돼 있으니까 결정만 되면 넘기는 건 뭐. 넘기겠죠. 자, 어찌 되는지 지켜보자고요. 이주윤님께서 그 사람들 수용자 진술을 곧대로 신뢰할 수 있나요?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좀 따져봤으면 한다는 게 법무부 장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국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검사들이 결정하면 잘 안 믿잖아요. 그래서 법원으로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네. 지금 공판 준비기일이 이제 열렸습니다. 2차 공판 준비기일. 네. 와, 근데 뭐 본격적으로 아마 열린 걸로 보입니다. 네. 순서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법리 다툼입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 있느냐, 시세 조정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히 이게 금융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도 만만치 않습니다. 검찰도 주장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삼성에서 하는 방법은 이게 법 위반 자체가 아니다. 네. 세계적 기준에 맞다. 아예 법 위반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요. 만약 이게 이제 한풀 꺾여서 법 위반은 맞다라고 이제 많이 판단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제가 계속 말했던 방법. 맞다면 몰랐다 방법을 쓸 겁니다. 몰랐다는 방법과 아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은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예 제가 안 된다, 법 위반 안 했다 이렇게 그렇죠.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준비기일에서 양지열 변호사님. 예, 그 주장의 근거 되게 어려운 얘기들이 나와서 이게 사실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유리한 상황이 뭐냐면 설명을 드리는 저희도 솔직히 이 분야에 대해서는 복잡해서. 잘 몰라요. 네. 금감원에서도 네. 금감원 증선위에서도 담당 직원들만 이걸 설명해낼 수 있고 옆 사람들도 어려워요. 어렵대요. 그런데 이걸 검찰에서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에다가 맡기는 거 종교인이 왔어요. 네. 제가 상법 박사거든요. 뭐 이런 말 자랑이 아닌데 이걸 그랬어요? 공부를 한 사람 많이 했다고 하는데도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네. 뭐 웃지 마십시오. 알았어요. 박사니까요. 다시 법학 볼게요. 박사인데. 박사님. 상법 박사인데 아니, 이걸 제가 전공을 아니, 하는데 기본적으로 잘 몰라요. 회계 분식이라고 하는 쉽지 것 않아요. 자체가 그거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일단 삼성과 관련된 회계면 장부 내용이 얼마나 복잡할까요? 그렇죠. 그리고 저 사실 숫자 울렁증이 있거든요. 저 같은 사람들은 이게 몇 장 넘기다 보면 머릿속에서 꼬여요. 머리 아파. 공이 몇 개 없어집니다. 공이 몇 개 없어져요. 근데 예. 그걸 장부를 조작했다라는 것을 밝혀낸다고 하는 게 게다가 삼성 측의 주장은 뭐냐면 이걸 임의로 조작한 게 아니라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기준이랑 우리 삼성이 만들어낸 이 회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 측에게 국제 기준에 더 맞다 이렇게 나오니까 어렵죠. 아니 근데 국제 기준에 맞는데 여러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거죠. 그것과 뭐든 어쨌든 조사가 들어오니까 그렇죠. 막으려고 한 거다. 그것과 실제로 잘못한 건 다르다. 논리는 이래요. 처음부터 검찰은 범죄라고 해놓고 구성을 한 거다. 그렇게 보지 말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보면 다른 어떤 그 업체거든요. 어떻게 보면 삼성물산하고 네. 제일모직하고 그 평가 자체를 다 달리해야 된다라고 원점에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까지도 논란이 꽤 많이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재밌는 것이 언론에 태던데요. 이 수사를 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열심히 수사한 거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했는 겁니다. 열심히 수사했는데 언론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의 손을 들고 있어요. 조금 이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게 서열이. 순서가 있어요. 서열이. 네. 제일 위에는 삼성이 있는 언론 입장에서는 네. 그 밑에 윤석열 총장님 그다음에 야당 여당 제 생각입니다. 생각입니다. 예. 우리 박사님 예. 생각이었습니다. 보수 언론이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다음 재판으로 넘어가 볼까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도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도 치열했죠. 공판 준비기일이었어요. 네. 근데 준비기일인데도 삼성에서 나왔던 거 못지않게 사실 이제 정경심 교수 측에서 이 1심에서 나온 판결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검찰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려고 예상을 못했던 걸로 보여요. 예. 그 달라진 부분이 딱 변호인만 10명이 공판 준비기일에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요? 예. 저도 약간 놀랐고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저는 사실 이 재판 뭐 생각하시는 분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생각하실 텐데 이거는 특히 이제 그 입시와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입장들이 너무 많이 갈립니다. 예. 그래서 너무 많이 갈릴 수밖에 없는 게 재판에서 다퉈지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입장이에요. 저는 심지어는. 예. 그러니까 유죄를 했던 판사의 그 어떤 심증 이거를 뒤집어야 되는데 판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인원이 사실은 필요한 거고 결국 여기서 어떻게 결론이 나더라도 대법원 가야 돼요. 초기부터 그랬던 사건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 양지열 변호사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 검찰 뭐 지금 조금 변동이 있지만 수사권 조정 등등으로 기소를 독점하고 기소를 재량권을 행사하는 게 그 이유 때문입니다. 애매한 거가 있으면 이게 법의 잣대보다는 도덕의 잣대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진영 논리가 지금 작용되는 것 같거든요. 네. 요 사건은 딱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쪽 뭐 한 절반 정도는 아주 진짜 나쁜 사람으로 지금 묘사가 되고 있고 또 절반 정도는 어떻게 저걸 저렇게 처벌하느냐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떻게 진행되든지 간에 일단은 상당히 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안 좋은 것 같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인 모습을 좀 돌아봐야 되는데 증거 채택 부분이거든요. 증거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제 입시 비리 관련해서 전체 유죄가 선고가 됐는데 그게 동양대 PC에서 다 토대로 나왔던 증거들입니다. 네. 근데 사실 그 증거 자체가 위법한 증거이면 그걸 토대로 한 증거들은 사실상 좀 증거 능력이 인정받기 어려운데 위법한 증거지만 그렇게 썼죠. 본인도 위법하다고 알면서 판사님이 그렇게 쓰면서 채택을 해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전 범죄를 유죄를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2심에서는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위법한 증거인데 그게 2심에서는 어떻게 조금 적용이 될지 좀 따져보겠습니다. 삼성재판에서는 위법한 증거라고 해서 무죄가 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인 이상훈 의장은 무죄를 바로 받았죠. 예. 자, 구미 3세 여아 사건이요. 수사의 한계점이 여러 곳에서
보인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검찰로 송치가 된 한 상황인데 전혀 더 이상 진전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여아가 3세 여아가 사망을 했는데 그 3세 여아는 백골 상태로 발견이 됐고요. 엄마라고 알고 그 사람의 DNA를 검사해 보니까 그 엄마가 친모가 아니고요. 알고 보니까 외할머니가 친모 DNA가 일치해가지고 지금 논란이 된 사건인데 그렇다면 외할머니가 그 당시에 아이를 낳고 엄마도 지금 아이를 낳았는데 두 아이가 바뀌어졌을 가능성도 있고요. 한 아이는 어디 갔어요? 그래서 그 문제입니다. 한 아이가 과연 살아있는지 아니면 살아있다면 좀 어디에 있는지 아니 그런데 어떻게 바꿔치겠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언론 보도는 논란이 너를 띄고 있는데 왜 수사의 속도가 낮지 않는 걸까요? 일단 우리가 이런 종류의 사건들을 접하시면요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그게 다 범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원래 그 이제 사망한 아이의 친모로 밝혀진 애초에는 외할머니인 줄 알았던 그 할머니, 그러니까 친모가 받고 있는 혐의는 약취죄입니다. 미성년자 약취죄. 그 유괴범 생각하시면 돼요. 유기죠. 예. 그게 뭐냐면 자기 원래 큰딸이 낳았던 애는 유괴해서 어딘가에 두고 자기 애를 큰딸의 A처럼 감췄다는 건데 그 사망한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 석 씨, 그러니까 원래 그 이제 친모를 알린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죽인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강력 사건이 아닌 거예요. 아직까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이를 유괴한 것 같아 보인다는 정도니까 더 추가적으로 뭐 그러니까 공개 수사 왜 안 했냐고 또 언론에서 또 얘기를 하는데 약취죄로 공개 수사를 못 해요. 공개 수사를 못 하는데 지금 언론이 아이의 얼굴도 막 공개해버렸죠. 외할머니의 얼굴도 이렇게 공개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뭐 MBC 제가 저도 출연하는 방송이라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화탐사대는 프로에서 이미 이게 보도가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뭐 친모니 외할머니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 아이 얼굴을 공개를 직접 해버린 겁니다. 이제 사실은 그런 부분이죠. 가장 아마 제작진이 걱정했던 부분이나 이런 게 아이를 알려가지고 친부를 확인해야 된다. 특히 지금 사진 공개된 아이가 살아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DNA가 지금 외할머니하고 일치되는데 지금 사진이 공개된 그 아이는 지금 사실은 그 백골로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 아이가 똑같은 사람인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백골 사체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아직 상존해 있어요. 이 사건은 여기서 또 더 미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봤던 그 사진의 아이가 그렇죠. 살아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너무 사체가 훼손된 상태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동일성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확실한 거는 DNA는 외할머니와 같은 DNA라는 거예요. 그 아이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우려스럽다. 혹시나 살아있다면 얼굴 공개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제작진이 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요. 사실은 이거는 가능성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네. 아이 얼굴을 굳이 그러니까 수사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건 그냥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그렇죠. 그런 정도에서 꼭 찬성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희한하게 이게 어떤 식으로 또 전개를 시키냐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또 이거 거기서 검찰은 또 왜 나와요? 그렇게 언론에서 써요. 이게 검찰이 수사했으면 더 잘할 수 있었다. 부동산 투기도 검찰 수사권 무력해놓고 투기 세력을 조장하기 위해서 이것도 좀 너무하죠. 이런 사건들은 원래 경찰에서 했던 거예요. 이전에도 달라진 거 하나도 경찰이 없어요. 더 잘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사건은.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은 아는데 그거를 이상하게 연결은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자, 권정환님께서 외할머니가 아이를 낳았다고요. 이 사건 지금 들으신 분도 있군요. 그래요?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40대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마지막 재판입니다.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상금 반환. 내가 상은 반환하되 상금은 못 줘 이렇게 했는데 소송에 갔습니다.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아니 이게 2004년도에 황우석 전 교수가 이제 무려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네. 뭐 이유는 다들 아시죠? 그때 줄기세포 복제 국제학술지에 뭐 세계적으로 최초다. 그래서 우리 줄기세포가
다시 대한민국의 뭐 세 번째 살릴 그런 어떤 그렇죠. 획기적인 바이오 기술처럼. 노벨상 타다고 그랬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가짜였던 게 밝히면서 상을 취소를 했는데 네. 문제는 상금이 3억 원이 있었던 거예요. 받았었어요 그때. 받았는데 황우석 교수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거 다른 데다 기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자마자 기부했으니까 나는 돈이 없다. 근데 법적으로는 상금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반환하라고 해서 결국에는 다른 돈 많잖아요. 돈에 이름 써놓은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하여튼 소송을 제기를 했다는 겁니다. 정부가 황우석 교수를 상대로 소송 3억 원 반환하라. 그러니까 상장은 내가 줄게. 상금은 못 줘. 이렇게 하고 황우석 박사가 버티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뭐 이거 소송 자체는 정부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 근데 보이는데요. 이기면 이거 이자가 어마어마해져요. 네. 그래요? 2004년에 받은 거잖아요. 황우석 박사 진짜 부자입니다. 이게 포상금이 아니고 돈 많습니다. 포상금이 그 상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네. 상이 무효가 되면 포상금도 반납하는 게 맞죠. 저는 황우석 박사 하면 이게 네. 생각나는데 그 연구하고 가서 세미나하고 그 바쁜 틈에도 꼭 기자들 데려다가 고기 구워주고 기자들 그 술집에 이렇게 데려다가 꼭 술 먹이고 그랬어요. 대단하네요. 그것도 그거 있잖아. 자신이 그 만들어낸 국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아무튼 상금은 줘도 상은 반납해도 상금은 상금은 돌려주지 주지 않는다. 어쨌든 이자로 따지면 몇십억 저는 그래요? 그거 알려줘야 되겠네요. 연 5%만 따져도 얼마입니까? 복리로 들어가니까 복리라면 2004년이니까 굉장히 10억대가 될 것 같은데요. 재판 여기서 마칠까요? 재판 5분 전 양지열